네, 안녕하세요. 저 김영진이라고 하고요. 여기 처음부터 의자에 이제 앉아서 하면 너무 거만해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가깝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네, 저는 사실은 어떻게까지 소개를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칼스트 98학번이에요. 칼스트 98학번이고 2003년 2월달에 졸업을 해서 약 3년 정도 이제 네오이즈랑 뭐 몇몇 군데 회사에서 경영 특례를 마치고 한 1년 정도 이제 유학 준비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2007년도 8월달에 이제 워싱턴 유니버시티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고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 구글에 입사해서 지금 약 4년 정도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몇몇 분들 제가 이걸 읽어봤어요. 이거 많이 울리는데 읽어봤는데 뭐 어떻게 유학을 가게 됐는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랑 많이 이유가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병역 특례를 끝날 때쯤에 교수님께 여쭤봤어요. 교수님, 제가 뭘 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교수님께서 뭘 하고 싶으냐? 라고 반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대답이 뭐냐면, 걔네가 뭘 보고 널 뽑아주겠느냐? 네. 뭐 한국에서 우리가 뭐 한국말 제대로 못하는 동남아시아에 뭐 조금 컴퓨터 한다는 애 뽑아주는 거 비슷한 수준으로 너를 뽑아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좌절하고 있었는데 바로 하셨던 말씀이, 그러면 유학을 가라. 석사 유학을 가면 네가 유학을 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영어도 공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학교 이름을 보고 이제 회사에서 인터뷰도 할 수 있고 할 거다라고 해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밖에는 소문이 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왜냐면 제 GPA가 있어요. GPA가 한 2.5에서 2.7 좀 안 돼, 2.5보다 조금 안 돼, 뭐 그 정도? 네, 그 정도인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가라고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이제 석사 유학은 생각보다 잘 뽑아주고 생각보다 GPA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굉장히 저한테 중요했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제 탑 1, 2, 3, 4, 그러니까 뭐 MIT, CMU, 버클리, 뭐였지? 예? 스탠포드. 예, 거기는 지원 원서비가 아깝다 해서 아예 넣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탑 1부터 40위까지 해서 한 13개 넣어서 그중 제일 낮은 거 워싱턴 유니버시티가 돼서 거기에 그냥 가게 됐어요. 네, 뭐 이게 제 과거를 밟아왔던 그 경력이고요. 아까 이렇게 데뷔 말씀해 주셨는데 우연히 또 데뷔해서 이렇게 좀 알게 돼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데뷔해서 구글 검색을 하는 최저가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고, 뭐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내일 제가 그 카이스트 도곡동에 있는 카이스트 센터에서 앱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구글에서 어떻게 개발하는지 그 강의를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쓰는 임시폰이라 어떻게 끊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사실은 제가 방금 전에 한 5시간 달려서 대구에서 부모님 뵙고 지금 올라와가지고 시간이 좀 그랬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그래서 내일 앱센터에서 하니까 그것도 혹시 관심 있으면 오시고, 뭐 이렇게 화요일날 LG전자에서 또 뭐 구글 어떻게 개발하는지 이런 거 강의를 하는데, 네, 그것도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기회 되시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사실은 다들 석사 유학 준비하시는 거죠, 그렇죠? 혹시 올해 준비하시는 분, 그러니까 올해 지금 원서 넣고 내년 여름에 나가려고 준비하시는 분, 몇 분 안 계시네요. 그리고 그러면 내후년에 준비하시는 분 혹시 그 정도 계시고요. 그리고 혹시 바로 미국에 취직하고 싶어 하시는 분, 몇 분? 그냥 이렇게 숫자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밸런스를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생각보다 올해 지원하시는 분이 얼마 안 되네요. 네, 사실은 이제 이병호님께서 되게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이게 오늘 처음 뵙는 사이고 서로 이렇게 작년에는 적자도 나셨다고 하는데 계속 이런 걸 유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랑은 오늘 처음 뵙고 원래는 제가 이거 하는 대가로 저녁 한 끼 정도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집에서 오는 관계로 뭐 그런 것도 없고 했는데 그래도 되게 감사드리고요. 왜 이병호님 말씀을 꺼냈냐면 이병호님께서 그 workingusa.com이라고 혹시 아세요? workingusa.com이라고 미국에서 일하는 그 홈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이 광고를 올리셨어요. 이 광고를 올리셨더니 대본에 댓글 2개가 달렸는데 댓글 2개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런 쓸데없는 모임 가지 말고 영어 공부나 더 하세요 가 달렸어요. 네, 그런 댓글이 달렸는데 이제 유학을 가는 입장과 미국에서 유학을 가는 입장과
한국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는 입장에서 쓰는 영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라고 하면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죠.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그리고 맞나? 읽기, 쓰기, 말. 4가지군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자, 우리 한번 손을 들어서 해보죠. 읽기가 제일 중요하다. 유학하는 데 있어서. 그냥 쓰기, 말하기. 네, 제법 되네요. 듣기. 듣기가 조금 적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학하기 하고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듣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남아시아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도 내가 대충 그 사람이 말해도 난 알아듣잖아요. 근데 내가 말한 거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 너무너무 답답해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유학 가셔서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으시면 정말 열심히 듣기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조금 나아졌는데 처음에 이제 4년 전에 구글에 가서 제가 막 말을 하면 저희 매니저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들었어요. 진짜로 그렇고 우리 매니저가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잉글리시 핸디캡이 있다. 난 너한테 액센트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다. 난 내가 말하는 말을 네가 못 알아들 때가 굉장히 많더라. 그러니까 구글에 가서 첫 번째 들었던 피드백이었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일한 지 무려 3년이나 지난 후에도 들었던 피드백이 뭐였냐면 영진이가 내가 말한 거를 가끔씩 잘 못 알아듣고 일이 되게 느리더라. 그래서 잘 알아듣기만 하면 일이 굉장히 빨리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굉장히 느리더라. 였어요. 그러니까 뭐 쓰기나 듣기나 쓰기나 읽기나 뭐 말하기 이런 거에 대한 별로 코멘트가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 공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workingus.com에도 들어가셔서 보시면 다 영어 공부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CS 유학을 준비하는데 CS로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CS 유학이라면 너무 헷갈리죠. 석사 유학이라고 할게요. 그냥 석사 유학을 갈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좀 있죠. 첫 번째 토플, 두 번째 GRE, 세 번째 추천서, 네 번째 GPA.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앞에 계신 분. GRE. 좋으신 분들. 또 두 번째 여기 GPA. 또 어떤 분 계실까요? 저기 여자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GRE요. 네, 그렇죠. 석사 유학은 무조건 GPA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요. 첫째도 GPA, 둘째도 GPA, 셋째는 추천서 정도. 근데 추천서도 사람들이 잘 알만한 분의 추천서 해야 되지 그냥 자기 교수님 추천서 대충 쓰면 그거는 그냥 뭐 이렇게 그저 그런 추천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는 사람들 중에 한국 사람들 중에 내가 되게 잘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희 회사는 그런 거 있어요. 우리 회사에 레리 페이지가 추천서 한 장 써주면 스탠포드 합격장이 된다더라. 네, 그 정도 사람이 되지 않으면 추천서가 생각보다 크게 힘은 없더라고요. 석사에서는. 왜냐하면 석사는 일단은 대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그런 거 보는 거기 때문에 보통 교수랑 같이 연구하는 게 많이 없어서 그런 연구 실력 같은 걸 추천을 못 해주고 그렇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박사 과정에서 뽑는데 박사 과정을 연구를 같이 하잖아요. 그럴 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다만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CS 석사 유학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석사 유학 별명을 혹시 아시는 분 영어로? 없나요? 석사 유학을 CS 석사 별명들이 있거든요. 머니카우. 진짜요. 석사생들한테 돈을 받아서 저주 짜낸 다음에 그거 돈을 가지고 박사를 이렇게 줘요. 지금은 이제 MIT 졸업한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스탠포드를 지원을 했어요. 석사를. 스탠포드 지원했고 어드미션을 받았는데 어드미션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너는 자금은 당연히 없고 너는 박사 지원할 자격이 없다. 그래도 오겠느냐 였어요. 그런 말은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괜히 그런 사람들이 박사 지원해서 어플리케이션 읽어보는 그런 낭비를 하지 않기 원하고 다만 너는 돈만 내고 일을 해라 였었어요. 돈만 내고 공부하면 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걔는 그래서 스탠퍼드를 받고 MIT를 가긴 했어요. 뭐 그런 만큼 CS 석사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돈이 많이 드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교수랑 같이 RA 하는 겁니다. 교수랑 같이 RA 하는 건데 교수랑 같이 RA를 하려면 교수를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컨택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보통 이메일로 많이 컨택을 하죠. 이메일로 많이 컨택을 하고 연락을 하는데 그 타이밍에 되게 추천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석사 어드미션보다는 교수를 컨택하고 그 교수한테 나랑 같이 연구를 하자라고 할 때 나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수님이 얘랑 같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거 도움이 되더라. 따라서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해서 그럴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 수가 있고요. 여기 어떤 분들이 계셨었냐면 그러면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턴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 인턴을 하는 건 분명히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되는데 인턴을 하는 건 약간 용돈 버는 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실제적인 예를 들면 제가 느끼기에 구글에서 여름 인턴을 하면 연봉으로 따지면 한 8만 불 정도를 벌을 수 있는 것 같아요. 8천만 원. 그거를 약간 12분의 3, 보통 3개월 일하니까 4분의 1 하면 2만 불. 2만 불을 받게 되고 2만 불 가지고 뭐 텍스 내고 하면 한 10,000불, 12,000불 남죠. 그럼 이제 석사 보통 학비가 안 나오죠. 보통 석사 학비가 한 학기에 한 15,000불에서 2만 불, 좀 비싼 데는 한 25,000불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신 그 돈이 이제 용돈 낸다는 말은 그 돈을 가지고 생활비 쓰고 그 다음 학기에 그 정도 돈이 되지 실제적으로 아주 크게 내가 학비를 내고 하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교수를 직접 컨택을 해서 RA를 해라 라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RA를 할 때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컨택을 했었는데 교수들이 보통은 이제 막 그래 너는 먼저 영어 공부부터 해라 뭐 너는 일단 학교 공부부터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원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끈질기게 꾸준하게 교수를 좀 이렇게 연락을 해서 나 할 수 있다 나 돈이 필요하다 뭐 이러면서 연락을 하시면 제법 생각보다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혹시 회사에서 5년 이상 일하신 분? 네, 그런 분들은 특히 더 유리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일해가지고 생각보다 교수들이 잘 마음을 안 열었던 것 같고 5년 이상 되었을 경우에 생각보다 마음을 많이 열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보통 석사 지금 유학을 가셨다가 대부분 취직하는 게 목표이시잖아요. 그러면 석사를 보통 가시게 되면 석사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코스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업만 듣고 졸업하는 거, 두 번째는 논문을 쓰고 졸업하는 거, 세 번째는 프로젝트를 해서 마지막 논문 대신으로 프로젝트를 해서 졸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사실 프로젝트를 해서 졸업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논문을 쓰는 건 일단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시간이 들고요. 논문을 쓰는 것 자체가 논문을 써도 그 논문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소비하는 시간에 비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간 시간만큼 아웃풋이 없기 때문에 박사를 하지 않고 석사 위에 바로 취직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구글도 예를 들면 박사를 하고 오면 더 잘 뽑아주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석사만 하고 취직하고 싶다. 석사하고 2년 정도 일하면 박사랑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구글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수업만 듣고 졸업하는 게 어찌 보면 시간적으로는 가장 세이브가 될 수 있어요. 수업만 듣고 졸업하는 게 가장 세이브가 될 수 있는데 이 단점은 뭐냐면 몇몇 분들이 지목해 주셨던 것처럼 인맥이 부족하게 돼요. 제가 정말 한 6년 정도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 7년 됐군요. 미국 살면서 느끼는 거지만 미국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인맥 사회인 것 같습니다. 한국보다 더하게요. 대신 학벌 사회라기보다 인맥 사회. 왜냐하면 구글에서도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군가를 인터뷰를 했는데 5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도 그 인터뷰 결과를 어떻게 믿느냐. 그 결과 믿는 보다는 우리 팀에 내가 잘 믿는 애, 걔가 추천하는 애가 더 믿음직하다. 따라서 그런 인맥이 되게 연결이 잘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프로젝트를 하시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교수와 인연을 쌓으시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의 레퍼런스,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드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프로젝트 했을 때 제가 알지 못했던 장점이 있었는데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학비가 굉장히 비쌌어요. 저희 학교는 12학점에 18,000불을 냈어야 됐고요. 9학점을 들으면 18,000불을 냈었어야 됐고요. 6학점을 들으면 9,000불만 내면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30학점을 들어야지 졸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9, 9, 6, 6을 들으면 되겠다. 그렇게 했더니 학비가 드는 게
17,000, 17,000, 9,000, 9,000. 18,000, 9,000, 9,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4,000불이 되는 거예요. 아, 너무 비싸다. 나는 빨리 졸업을 하고 싶다. 아니, 빨리 졸업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학비를 줄이고 싶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12, 12, 6이었어요. 그래서 18,000, 18,000, 9,000 되는 거죠. 그러면 45,000, 9,000불을 번 겁니다. 1,000만 원 벌었는데 이 단점은 뭐였냐면요. 제가 새 학기 만에 졸업을 하게 되고 그 말은 새 학기 만에 회사를 찾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학기 만에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2008년 여름에 구글에서 인턴을 하고 구글에 정직원을 지원을 했는데 당시에 굉장한 일이 있었죠. 경제 불황.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미국 회사들이 고용을 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해버리면 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죠. 이민자로서 비자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내가 괜히 할 일도 없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사실 저는 이제 우연하게 제가 프로젝트 졸업을 신청했었는데 교수가 저한테 해줬던 말은 뭐였냐면 그러면 프로젝트를 대충 끝내놓고 졸업은 하지 말자 였었어요. 프로젝트를 그래서 2008년 12월까지 대충 끝내놓고 그 봄학기 동안에 네가 할 일을 찾아봐라 해서 저는 그 봄학기 동안에 다시 구글에 인턴을 지원을 했어요. 다시 구글에 인턴을 지원하고 인턴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비자가 없으면 돈을 받으면서 일을 못하니까 미국 회사는 또 내가 무급 인턴을 하겠다 그러면 또 너 왜 미친 것 같다 하면서 안 뽑아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항상 이렇게 돈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비자가 있어야 되고 비자를 받으려면 미국 학교에 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CPT, Curriculum Practical Training,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 있는데 회사 학교에서 지원해준 게 뭐냐면 이거를 네가 프로젝트 하는 일환으로 해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CPT로 지원을 해줘서 제가 마지막 네 번째 학기는 학비도 내지 않고 졸업도 하지 않고 학생 신분으로서 구글에서 돈을 받으면서 인턴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내가 1년 반 만에 졸업하지 않고 뭐 2년을 한다 하더라도 2년째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교수님과 잘 이야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뭐 5학기 돈 없이 다니면 되잖아요. 학비 안 내면서 다니면 되니까 5학기 다니면서 한 번 더 도전해 볼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미국 회사를 가려면 첫 번째도 인턴, 두 번째도 인턴, 세 번째도 인턴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요즘에 이제 회사에서 인터뷰 같은 걸 보는데요. 아무리 인터뷰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얘가 정말 잘하는 애인지 못하는 애인지. 아무리 인터뷰를 봐도 모르겠고 제 동료는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너 혹시 링크드 리스트를 아니? 라고 물어봤는데 걔가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Thank you for your time. 하면서 바로 나왔다고. 뭐 그런 경우 빼고는 내가 아무리 뭐 30분에서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한다 해도 얘가 정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회사들이 생겼냐면 방에 넣어요. 컴퓨터 한 대 줘요. 그리고 문제를 하나 던져줘요. 4시간 동안 코딩해봐. 네, 이런 식의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뭐 하지만 일단 구글에서 아직까지 그런 방법을 하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구글에서 선호하는 거는 인턴입니다. 인턴을 해야 되는데 인턴의 조건이 뭐였냐면 무조건 학생이어야 돼요. 자기 신분이. 현재 학생 신분이어야 되는데 석사 유학을 가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걸 하려면 학생이고 12주 동안 연속으로 인턴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12주 연속으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여름방학밖에 없습니다. 석사 유학생들에게 여름방학은 단 한 번. 그렇죠? 왜냐하면 봐요. 9월 달에 들어가서 12월 달에 첫 번째 학기,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두 번째, 그 다음에 9월 달부터 12월까지 세 번째 학기,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5월까지 하고 졸업입니다. 방학이 없어요. 방학이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턴의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방학 가지고 인턴을 준비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혹시 내년 여름 인턴을 언제부터 뽑기 시작하는지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세요? 네. 11월쯤. 네. 또 없어요? 구글은 벌써 뽑기 시작했습니다. 구글은 10월 1일부터 내년 여름 인턴을 벌써 뽑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석사 유학을 가신다면 보통 뭐 한 8월 15일 뭐 스탠포드 같은 데는 뭐 9월 초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미국에 입국을 하게 돼요. 입국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인턴 시기가 굉장히 빨리 다가와요.
생각보다 한 달인가 두 달 정도 만에 내가 인턴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몰라서 그 다음에 1월쯤에 아시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구글에 지원을 했고, 구글에 지원을 해서 사실은 거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4월, 왜냐하면 저를 인터뷰 본 사람이 그래 너 여름에 같이 보자 일하자 라고까지 답을 들었거든요. 근데 4월 달에 HR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네 자리는 없다. 따라서 넌 떨어졌다. 늦은 거죠. 이미 구글에서 여름에, 예를 들면 구글에서 여름에 뽑겠다고 한 인턴 숫자 몇 명이 있는데 저는 이미 그 늦어서 그 사람이 다 차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인턴을 미국에서 못했고요.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되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왜냐면 4월 달에 이미 다른 회사 인턴 지원도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있었다가 우연히 운이 좋게도 뭐 구글 코리아에서 연락이 와서 구글 코리아에서 인턴을 하고 다시 미국으로 전환한 이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석사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진짜로 지금부터 미리 인턴 준비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 미리 인터넷에 보실 인터뷰 같은 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거 준비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CLRS라고 그 알고리즘 책 아시죠? 그거 보통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쑥 훑어라도 보시고 오시고요. 두 번째는 그 글래스도어닷컴 같은 데 가시면 인터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거나 아니면 똑같이 프로그래밍 인터뷰 퀘스천스라는 책이 아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다니면서 보고 들었던 것들을 책으로 엮어서 냈거든요. 그 책을 사서 보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냥 살짝 두서없이 좀 이렇게 말을 시작했는데 이제 계속 인터뷰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인터뷰를 하실 때 보통은 요즘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보통 가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파이낸셜한 쪽이 있고요. 아예 그 컴퓨터 쪽에 있는 것 같아요. 파이낸셜 쪽으로 하게 되시면 인터뷰하는 방법이 보통은 되게 수학적인 계산을 빨리 하거나 되게 잘 외우고 있어서 되게 뭔가 아이디어를 좋게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 경우가 요즘에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컴퓨터 쪽에 오게 되시면 절대로 이상한 문제 안 냅니다. 요즘에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셔틀버스 안에 골프공이 몇 개 들어가는지, 왜 밑에 있는 맨홀의 뚜껑은 동그라미인지, 뭐 시애틀에 있는 유리창 개수는 몇 개인지, 이런 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런 질문은 아하 퀘스천이라고 부르는데, 그거 가지고는 상대방을 실력을 알 수가 없고, 상대방 실력을 알 수 없고 상대방을 괜히 더 긴장하게 만든다 라고 해서 구글에서는 절대로 그런 문제 못 내게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 박사를 졸업하시면 박사 전공에 관련된 굉장히 약간 디테일한 질문들 많이 묻는데, 석사를 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바로 회사를 하고 오시거나 이런 분들께는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 같은 문제들을 많이 내요. 예를 들면 숫자가 10개가 있어요. 10개를 소팅을 해봐라. 이런 거. 10개 소팅 되게 쉽죠? 그럼 숫자가 메모리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많이 있다. 소팅을 해봐라. 그 다음에는 숫자가 컴퓨터 안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뭐 한 1PB만큼 숫자가 있다. 소팅해봐라. 단순하지만 약간 이렇게 스케일을 커져가면서 하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책에서 보시고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인터뷰 문제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는 시스템 디자인. 뭐 예를 들면 시스템 디자인 같은 게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서는 구글닷컴에 검색을 했었을 때 그 구글닷컴이 어떤 레이턴시를 측정한다. 그런 측정하는 시스템을 네가 어떻게 개발할 수 있고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런 정보를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수 있겠느냐. 디자인을 한번 해보아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즘 크게 두 가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계속 해보면, 인터뷰를 할 때 인터뷰어는 왕이에요. 왕이란 말은 뭐냐면 인터뷰어는 전지전능합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막 사람들끼리 이야기한 것들도 있고, 이런 질문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뷰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인터뷰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답을 하면 이런 답이 나올 거고,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이렇게 내야지. 이렇게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내야지 라고 나와요. 따라서 인터뷰어는 전지전능하다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싸우시면 안 돼요. 절대로.
싸우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되게 똑똑한 사람을 뽑잖아요. 세계에는 4가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할 때. 똑똑하고 착한 사람. 그리고 똑똑하고 자기 혼자 유아독존하는 사람. 세 번째는 안 똑똑하고 유아독존하는 사람. 네 번째는 안 똑똑하고 착한 사람. 구글에 찾는 사람은 똑똑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다, 내가 계속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 인터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틀렸다는 걸 분명히 아는데 그 대답이 나올 것도 예상하고 보통 가서 틀렸다는 걸 아는데 자꾸 주장을 하는구나. 아, 얘랑 같이 일하면 못하겠다. 얘는 떨어뜨려야 되겠다. 이런 식의 판단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인터뷰어가 뭔가 답이 더 있는 것처럼 물어보거나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볼래?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 분명히 내가 한 대답이 뭐 정답 맞을 수는 있겠지만 더 옵티멀한 솔루션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서 더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힌트를 물어보셔도 돼요. 한국 사람들이 인터뷰를 볼 때 가장 못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혼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빠져요. 혼자 뭔가 문제를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비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법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이 찾고 있는 사람, 자꾸 구글에 해서 죄송해요. 이거 아까 그냥 일반 컴퓨터 회사라고 들어주세요. 자꾸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 컴퓨터 회사들이 찾고 있는 사람은 얘가 나랑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게 목표예요. 따라서 얘랑 나랑 같이 잘 모르는 것 같으면 나한테 질문도 해보고 그럼 나는 힌트도 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거든요. 그 사람을 찾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문제를 들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한 3분 정도 고민을 해봐요. 3분 정도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나의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던져봐요. 오히려 반대로 인터뷰하는 사람들 반대로 던져보고 하지만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숫자가 굉장히 많으면 메모리 안에 다 안 들어가면 나는 일단은 그냥 디스크에다 저장해서 소팅을 해보겠어. 하지만 이건 별로 좋은 방법인 것 같진 않아. 난 좀 더 고민을 해볼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랙션을 하면서 인터랙션을 하면서 인터뷰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지만 이제 뭐 컴퓨터가 많아지고 메모리가 많으면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문제 숫자들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보고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그 테크 컴퓨터 회사들이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사진이나 매니징하는 쪽이랑 인터뷰를 하지 않아요. 인터뷰를 하지 않고요. 보통은 같이 일할 엔지니어 한 5명, 6명 정도랑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얘는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면 보통 위에서는 그것을 믿고 뽑아주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테크니컬한 걸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가 예의를 갖추는 걸 상대방을 존중해 줄 필요는 있지만 너무 깍듯하게 예의를 갖출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려고 했었던 말은 비자 문제입니다. 비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회사에서 뽑아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법이죠. 혹시 이 중에서 H1 비자를 언제 신청하시는지 좀 아시는 분? H1 네, 잘 모르시나요? H1 비자는 모든 H1 비자는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죄송해요. 모든 H1 비자는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고요. H1 비자를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H1 비자 언제 신청하는지 없으시군요. 네, 보통은 이제 컴퓨터 쪽에서 일을 하게 되시면 전문직이라고 해서 H1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 비자는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비자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합니다. 그해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는 비자를 4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일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5일 만에 마감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한국에서 지원을 해요. 한국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4월 1일에 비자 신청을 해요. 그러면 비자가 이제 한 5월이나 6월 되면 나오겠죠.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그 회사에 가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에서는 4개월 정도 더 기다려줘야 돼요. 조금 더 이렇게 과거를 되돌려 볼게요. 4월 1일 날 비자를 신청하려면 변호사도 고용을 해야 되고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그렇게 되죠. 그 말은 2월 때쯤에는 보통은 잡 오퍼를 받아야 돼요. 2월 때 잡 오퍼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회사에서
8개월을 기다려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8개월 정도 기다려줄 만큼 회사가 여유롭지 않는 회사가 굉장히 많죠. 제 동생이 삼성에 다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맥시멈 3개월 그냥 기다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직을 하는데 하지만 미국 회사에서 괜히 영어도 잘 못하는 아시아인 마이너리티를 8개월 동안 기다려줄 만큼 우리들의 실력이 되면 괜찮겠지만 뭐 저도 그만한 실력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력이 되면 괜찮겠다 생각하지만 안 될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회사에서 뽑아줄 수 있겠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석사 유학이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석사 미국에서 이렇게 학위를 받고 나면 1년 동안은 OPT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격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이제 컴퓨터 쪽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OPT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보통 이제 5월달에 졸업을 하잖아요. 5월달에 졸업을 해요. 그럼 이제 그 OPT를 가지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는 이미 늦었죠. 비자 신청하는 게 10월달이. 따라서 그 다음에 4월달에 비자 신청을 해요. 그게 우연히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연히 되었다고 가정을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OPT는 1년밖에 일을 못하거든요. OPT 1년밖에 일을 못하면 4월달에 비자 신청을 해서 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5개월의 공백이 또한 생기게 돼요. 일을 못하게 된단 말입니다. 비자가 없어요. 나는 비자 무비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STEM이라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이쪽 전공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OPT를 1년이 아니라 29개월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4년 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왜 29개월이냐면요. 어설프잖아요. 29개월, 2년 5개월. 자, 그렇게 해서 왜 2년 5개월이냐면 첫 번째 5월달 졸업을 했죠. 1년 동안 비자 신청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5월달 됐죠. 비자 성공을 했어요. 여전히 5개월이 비죠. 따라서 우리는 2년 5개월. 그 5월달 졸업을 해서 10월달에 일할 수 있는 그 2년 5개월을 맞춰주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 쪽 졸업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29개월 동안 OPT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직접 여기서 취직을 하신다면 사실은 적용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석사는 사실 이렇고요. 사실은 이제 여기 되게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서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가지고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 질문을 나눠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고 할 이야기는 아까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 바로 취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런 경우에 가장 쉬운 방법은 뭐 시민권 있는 사람 네, 하지만 이건 뭐 농담이고요. 그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에 지사가 있는 회사예요. 한국에 지사가 있으면 두 가지 방법으로 일을 시키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먼저 고용을 해요. 고용을 하고 4월달에 비자 신청을 해요. 4월달에 비자 신청을 난 다음에 그 4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한국 지사에서 일을 합니다. 한국 지사에서 일을 하고 10월달 되면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사에서 뭐 일을 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한국 지사로 고용처럼 해놓고 한국 지사에서 미국으로 발령을 보내요. 그렇게 되면 H1 비자가 아니라 아까 말한 다른 비자 L1 비자라고 주재원 비자가 있거든요. 주재원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일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한국에 지사가 없으면 바로 미국에 취직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점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너무 여기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보통 이제 우리들이 미국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비자 스폰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비자 스폰서를 받아야 되고 뭐 추후에 영주권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대부분의 회사가 글로벌 기업들이고요. 그런 글로벌 기업들 대부분이 한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실리콘밸리에 어느 한국 사장님이 계셔요. 스타트업 하시는, 그러니까 벤처 하시는 사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이런 경우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한국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셨어요. 진짜로. 한국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셔서 그것을 통해서 약간 주재원을 보내시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주저리 한 40분 정도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들보다 좀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프린트해오고
공부를 좀 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